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에 좀 불안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슈들 때문에 불안한지 일단 시황을 조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말에 항상 정리를 했던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하락했어요. 최근에는 좀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현재 3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2956포인트에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불안한 요소가 지수가 아직까지는 당연히 추세를 전혀 저점을 뚫고 회복하지 못하고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는 대부분 다들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현재 또 불안한 게 역시나 지수가 이러고 있으니까 자, 환율을 보시면 어느덧 이렇게 올랐는지 좀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만 찍을 때만 해도 막 1180을 뭐 다시 돌파하네 마네 막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야금야금 오르면서 현재는 1200을 앞두고 있습니다. 1196이네요. 이게 이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외국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좀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투자 심리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1200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 단기 충격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이랑 좀 최근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중국발 뭐 헝다 이슈다 뭐다 해갖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역시 지금 가장 불안 요소는 중국의 전력난입니다. 중국이 지금 전력난 때문에 여러 가지 블랙아웃이 되고 뭐 공장이 멈추고 생각보다 이게 뭐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호주와의 관계에서도 호주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3년 전부터죠. 석탄을 수입하지 않게 되면서 석탄이 좀 부족하게 됐는데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잖아요. 천연가스부터 원유, 구리 뭐 등등등 다 올랐는데 이제 석탄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발전소들이 석탄을 수입을 하면은 이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난이 시작이 된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걔네들이 공장을 못 돌리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이 되면 중국의 전력 공급 사태가 초래한 게 공급망이 충격이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간재라던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섞였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공급이 멈춰버리면은 반도체, 자동차 등등등 여러 가지가 사실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요는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산이 엄청나게 감소가 될 수 있다. 실적이든 경기에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국의 전력이 초래한 사태가 기존의 공급망이 충격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 반도체 품귀, 해운, 항공 등의 물류 비용 급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는 현상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좀 더 보니까 실제로 지금 전력난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좀 있고요. 인도도 최근에 다시 전력난이 따라서 공급망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 영국 연방준비 의장도 이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각보다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오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당연히 직관적으로 봐도 안 좋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경제 원론에서 배웠던 한번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수량이고 얘가 가격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요는 디맨드, 공급은 서플라이로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원래 여기서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수량이 결정되고 이제 생산량이죠. 그리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력난이 오고 그러면서 지금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서 생산을 못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못 하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죠?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균형점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기존의 생산량이 이 정도였는데 현재는 생산량이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들고 가격도 기존에는 가격이 여기였는데 공급만 줄어듦으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생산량도 줄어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공급이 부족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근데 문제는 수요만 견조하다면 나중에 이거는 어쨌든 해결될 문제 아니냐. 공급은 어쨌든 나중에 다시 석탄 충분히 생산하고 뭐 이렇게 수입해서 그러면 다시 그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은 수요가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생산량도 다시 돌아오고 가격도 다시 내려가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랑 신규 주문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구매 관리자 지수와 신규 주문도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수요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잘 버텨준 이유가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같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퍼줬습니다. 그냥 개개인의 주머니에 돈을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상 이 수요를 좀 버티게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역사적인 최저금리,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초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실제 정부에서 다 돈을 실제로 주고 있으니까 이게 수요가 경기가 그래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더 이상 돈을 풀기가 어렵다. 금리도 안 올리기가 어렵다. 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그럼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선제적으로 가는 게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금리 인상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떻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최근에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 부분에 소비 여력이 감소가 됩니다.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만큼 그러면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그럼 소비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다. 우리는 왜냐면 부채가 현재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영끌해서 부동산도 샀고 영끌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실제로 꺾이기 시작했고 금리 인상까지 시작이 된다면 이 수요 곡선 또한 이렇게 감소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다시 오게 돼요. 공급이야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더더욱 생산량이 감소를 한다. 가격은 그래도 금리를 오름으로 인해서 가격은 조금 잡힐 수는 있겠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죠? 근데 이미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진다. 경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가 않다. 이번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발 경기 둔화가 오면은 우리가 갖고 보여야 할 카드가 뭐가 있을까? 뭐 금리를 더 내려요? 못 내리고. 이제는 올려야 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재정 지출밖에 없는데 재정 지출에도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은 생각보다 타격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현대기아차도 뭐 판매량이 9월달 뭐 20% 이상 줄어들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도 최근에 한 15% 전년 동기 대비 한 15% 정도 낮아질 거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 매크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씁쓸합니다. 이게 뭐 주식만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경기 자체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게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좀 자영업자분들이나 취약계층에 좀 피해가 점점점 심해질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시황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전력난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공급이 감소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올라가고, 소비가 감소하고,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말씀드릴 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력난이 오게 된 원인도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규제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쉽게 빨리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거는 많이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은 되긴 돼요. 그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해결이 될 때쯤에 우리 이미 많이 힘들어지고, 금리 인상도 돼 있고, 소비 여력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지금 절반 가까이 파산 위기를 하죠. 홍대를 포함해서. 부동산까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조금 막막한 느낌도 있는데, 뭐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대처를 잘 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뭔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솔직히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솔직히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시황적으로는 좋은 게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그래서 선반영을 하죠, 어느 정도. 근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거기서 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또 빠졌겠죠. 코스닥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고, 최근 저점이 요런 라인이었는데 요런 라인은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언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느냐, 아니면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느냐, 아직까지는 좀 더 하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봤고,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유동성은 많기 때문에 계속 뭔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명분을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장기 수급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과 그런 테마와 그런 판들을 계속 시장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일구지 않다면은 충분히 꾸준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현재 시장의 상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역시 계속 흐름이 안 좋죠. 반도체도 계속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계속 전저점을 10만원을 이탈하고 전혀 회복을 아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강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최근에 강했던 건 역시 오징어 게임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핫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 보면은 쇼박스라는 종목은 사실상 금요일에 주도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거의 8,600억이나 터졌네요. 시가총액의 약 2배가 터지면서 여기에서 사실상 엄청난 단타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전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한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에 자리를 준다면은 한 번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고, 같이 간 종목으로는 덱스터가 있죠. 덱스터도 목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 다음날은 갭은 뜨진 못했으나 위아래로 밑꼬리를 만들면서 힘싸움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나마 요런 전고점 라인은 조금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 요런 밑꼬리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마 쇼박스랑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같이 간 게 있었죠. CJ ENM은 기관성의 흐름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 종목들이 좀 이슈를 받으면서 CJ ENM도 기관 수급이 좋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수급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와서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상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섹터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딱 정리하자면, 이런 우리 K 컨텐츠, 그다음에 엔터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K 컨텐츠 아니면 메타버스, 개별주,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올라왔는데 지금도 좀 부담이 되고,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 번에 끝날 것 같진 않고, 다시 이런 눌림목 자리를 준다면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코퍼스 코리아가, 이 종목이 어쨌든 컨텐츠 관련, 오징어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아마존과 관련이 어쩌고저쩌고 기사가 나오면서 올렸긴 한데, 어쨌든 K 컨텐츠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그래도 나름 1,000억이나 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금요일날은 거래량이 거의 없이 종가 저가 느낌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요런 전고점 라인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같이 덱스터랑 쇼박스의 흐름이랑 좀 같이 묶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A 테크놀로지가 리비안 관련으로 금요일날 강하게 올랐죠. 거래대금도 2,000억 이상 터졌고, 일단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죽진 않을 것 같고, 이런 라인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관련으로 같이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한농화성 계속 강했던 종목, 제가 이때부터 계속 지켜보는 종목이라고 했는데, 역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몇 소수 섹터는 계속 이렇게 시세가 잘 나옵니다. 물론 단기 매매에 대한 시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시세가 나오면은 일단은 수익을 줄 때 팔자라는 심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이런 윗꼬리를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으나 지금은 뭐 계속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눌림 자리를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악재가 나오는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악재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거는 항상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TSI도 같이 갔죠. TSI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고, CIS 이렇게 조금 그래도 그 전에 종목보다는 좀 약한 흐름, 그래서 오히려 좀 매물이 나와서 좀 빠져주면은 뭐 해볼만 할 것 같고, 우신 시스템이 리비안 관련으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단타가 정말 많아서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나옵니다. 시간에서는 많이 올리긴 했어요. 시간에서 올려서 아마 뭐 갭떠서 시작을 할 텐데, 글쎄요, 이게 좀 워낙 또 변동성이 커서 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으로도 이번에 MP라는 종목이 이때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현재 이런 상한가 가격대를 약간은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훼손하진 않고 거래대금도 이렇게 줄어든 음봉이 나온 상태. 그래서 이 종목도 아예 지금 현재 뭐 추세를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로 또 잘 가고 있는 게 펄어비스가 있죠. 펄어비스도 최근에 요런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으나 뭐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온 상태. 근데 뭐 아직까지 추세를 훼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또 적당한 눌림이 준다면은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했던 종목 있죠. 게임빌도 이제 코인원의 2대 주주가 됐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역시 이쪽으로 다들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든 가상화폐 쪽으로 연결을 해서 밸류를 좀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위메이드가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다들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도 게임빌도 이렇게 현재는 단일가지만 이렇게 계속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이 종목도 지금은 이렇게 계속 따라가기는 부담은 되겠지만 뭐 눌림을 주는 걸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단번에 죽을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HK 이노에는 머크 관련해서 변동성이 조금 개팍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대금도 뭐 기본적으로 5천억은 뭐 터지는 종목이라서 아마 많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쳐다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요런 지지 라인이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요런 라인부터 단기 매매 수급을 좀 이용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TH에는 예전에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봤던 분들은 이제 웃기기 기법이라고 아시죠? 네, 웃기기 기법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웃기기가 좀 잘 나왔습니다. 딱 종가도 기준가에 끝났고 단기가에 안 들어가니까 시간에서 3%인가 올려줬습니다. 보통 이런 웃기기는 갭 들고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스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시간에 올렸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나 여전히 추세는 좀 살아있다 정도로 가볍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일진 머티리얼즈 죽으려고 하면은 계속 올리는 흐름. 근데 사실상 11선 반등도 나왔고 21선 반등도 여기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기술적 반등은 다 나왔다. 난 보수적으로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는 관망을 하면서 흐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PNT도 있죠. PNT도 계속 이렇게 빠지려고 하나 이제 계속 수급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 딱 크게 최근 흐름을 요약을 하자면 오징어 게임 관련 K 컨텐츠 종목들과 메타버스와 전고체나 2차전지 쪽, 그리고 기타 개별주들, 환경이나 뭐 탄소, 수소, 소수 개별주, 약간 이 정도? 게임주?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시장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시황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 종목 정리는 최대한 많이는 안 본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냥 몇 가지만 최대한 정리를 했고 제가 이제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아직 월요일날 미국장의 이제 선물과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의 환율을 아직 체크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선물, 환율, 중국 증시, 유럽 증시, 기타 등등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또 화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시황이 어떻고 불안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거 때문에 그래도 다 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우리는 연착륙을 하지 않을까. 개개인적으로라도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연끌을 한 분들은 최대한 이런 걸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들 잘 대응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